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성리과 발전을 좀 살펴봅시다. 신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이 느려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느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신라 위치를 한번 봅시다. 자, 특징이 뭐냐, 신라의 특징이. 자, 고구려는 여기 중국 애들이랑 맞닿아 있어요. 덕분에 심심하면 중국 애들이 밀고 쳐내려오거든. 고구려는 맞으면서 배웠어. 중국 애들한테. 아, 얘들이 왜 강력하고 어떻게 해야 얘들을 이기는지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죠? 서로 툭탁거리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중국으로부터 업그레이드 할 내용들을. 아,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불교 같은 걸 받아들여야겠어. 내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법률 체제인 율령을 받아들여야겠어. 혹은 관리의 등급을 빨리 정해야겠어. 이런 것들을 고구려는 빨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백제도 중국이랑 맞닿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디? 여기 위에 대방현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했어요. 이쪽에 대방현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대방현이나 낙랑이 몰락하고 나서는 백제는 일로 바닷길로 넘어서 중국이랑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신라입니다. 신라는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빙 돌아가야 돼요. 빙 돌아가서 신라가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배워서 강력해지는 걸 주변의 국가가 바라겠냐고요. 백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신라의 배를 가만히 둘까요? 이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보잘것없어서요. 배를 타고 먼 바다를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더욱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면 해류가 어떻게 되는지 신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할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신라는 다른 나라들이 다 업그레이드 할 때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좀 애가 촌스러워요. 나라 처음 만들 때 이름이 사로국입니다. 사로국. 사로국. 좀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쌤, 이게 왜 촌스러운 이름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름에 뜻이 없어요. 지명 이름인 거야, 그냥.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삼국시대 국가들은 이름에 뜻이 있어요. 어, 가야를 제외하고 일단 삼국에 들어간 애들을 봅시다. 고구려. 고구려는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하이 그라운드라는 거지. 우리는 너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굉장히 좀 뭐 급이 다른 그런 나라다. 고구려라는 뜻이고 백제는 무슨 뜻이냐? 사방을 제압하는 국가. 아, 이 지역에서 내가 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로는 별다른 뜻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명 이름이야. 예를 들어 내가 구서동에 살잖아. 그러면 구서국인 거야. 그냥 별다른 뜻이나 고려 없이 나라 이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라를 만들 정도로 신라가 뭐 좋게 말하면 소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촌스러운 그런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국가 구성도 좀 재밌어요. 신라를 처음 만든 사람 누구죠? 신라 건국주 바로 박씨의 시조죠. 누구? 박혁거세. 기록에 따르면 박혁거세가 아래서 이렇게 태어나고 플러스 6명의 촌장, 그죠? 마을이 6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촌장 할아버지가 합쳐가지고 아유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특별하시네요. 왕으로 해드리죠. 해가지고 얘가 왕되고 얘가 나중에 이 촌장들이 왕이랑 같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신라란 나라가 나왔대요. 막 주변에 막 스펙타클하잖아. 고구려는 막 부여해서 막 도망갈 때 막 강에다가 막 내가 하늘 신의 아들이고 뭐 강의 신의 외손자인데 도와줘 해가지고 막 거북이 떼가 나타나고 막 나와서 막 백제는 막 내려올 때 뭐 또 주몽의 아들들이니까 그런 막 멋있는 신화가 있는데 신라는 좀 촌장님들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신라도 사실 그 당시 신라란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사로지 사로 그치? 그러니까 애가 좀 어딘지 모르게 촌스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6명의 촌장들이 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촌이 나중에 6개의 부가 됩니다. 그죠? 지방을 6개 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신라가. 그지? 자, 이 바로 육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신라가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우리 보통 보면, 아이고, 좀 크게 지울게요. 우리 보통 보면
왕족의 성씨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성씨가 잘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고구려 왕족 성씨가 뭔지 알아요? 고주몽에서 나왔으니까 걔가 왕이면 이 이후의 왕족들은 고구려 성씨는 왕족 성씨가 고시죠. 고구려는. 그죠? 백제 왕족 성씨는 뭘까요?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나왔죠. 근데 그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나왔죠. 내가 고구려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고구려한테 좀 기분 나쁘게 놀림을 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부여로부터 나왔다. 맨날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백제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예요. 부여씨. 성씨가 부여야. 그럼 줄여서 여씨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름이 박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박호성이거든. 근데 이 박씨가 아니라 내가 만약 백제 왕족이면 여호성이 되는 거예요. 부여호성이 되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라는 이제 왕족 성씨가 박씨니까 신라 왕족들은 전부 다 박씨여야 되잖아. 우리 생각하기로는 왕족이 여러 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라는 외부에 있는 애들 중에 좀 똑똑하면 우리 신라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알려줄 만하면 걔를 왕으로 모시는 거야. 왕을 정하는데 다른 나라는 딱 정해져 있는데 신라는 그것마저 늦었던 거죠. 그래서 왕족이 세 명, 그러니까 세 집안의 왕족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죠. 그죠? 세 가지 왕족. 박씨성을 가진 왕족이 있고, 그다음 또 뒤늦게 합류한 왕족, 석씨성을 가진 왕족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합류한 왕족, 김씨성을 가진 왕족가 있어요. 신화를 보면 석시성을 가진 왕족은 아마도 강철 기술을 잘 다뤘던 것 같고, 김시성을 가진 왕족도 뒤늦게 합류를 해요. 자, 그러면 왕이라는 칭호도 좀 재밌는데, 신라는 자기 국가의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있잖아, 왕은 중국식 칭호야. 잘 생각해봐. 왕은 한자가 있잖아요. 한문을 잘 몰라도 이건 알겠지, 이거. 왕 이렇게 쓰잖아. 그지? 아유, 잠시만. 이게 왕이잖아. 그지? 식스팩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왕이라고. 그지? 이거 한자잖아. 국가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데 신라는 이런 것도 왕이라고 안 불렀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명칭이 있었던 거야. 그지?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봅시다. 이게 재밌는데 어, 처음에는 자기 나라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거서간이라고 불렀어요. 거서간. 해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이래요. 그죠? 그다음 그 다음에 왕족은 뭐라 불렀냐면 차차웅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제사장을 뜻해요. 거사간 다음엔 차차웅. 그죠? 일단 왕이란 말을 안 써서 재밌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사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사금 무슨 뜻이냐? 연장자란 뜻이에요. 이빨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많다. 왜 옛날에는 그 치과 기술이 발달을 안 하니까 이 어금니 뒤에 있는 사랑니가 늦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니가 날 정도로 나이가 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빨이 하나쯤 더 난다는 건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거고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 지혜가 더 많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자란 뜻으로 이사금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대족장, 족장들 중에 최고의 대빵이라는 의미로 좀 쓰는 정치 칭호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마리판. 음, 좀 땡겨서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왕이라는 칭호를 써요. 한참 뒤에. 그죠? 왕이란 칭호를 썼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국과 드디어 뭘 했다? 교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마립간이, 매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칭호가 다른 나라는 아무도 안 써. 우린 좀 겁나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해서 중국식으로 이제 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어, 신라가 그래도 이 뭐랄까 경상도 지역에서
그나마 이름 있는 국가가 되었을 때가 언제냐? 탈의 이파금 때예요. 내가 이 탈의 이파금 대표적인 석씨거든. 이 사람 석탈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석탈의 이파금 때부터 신라가 아이고 글씨가 너무 엉망이구나. 좀 이쁘게 그치? 석탈의 이파금 때부터 신라가 이른바 이 진안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이름이 있는 국가가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석탈의 이파금의 가장 커다란 특징 바로 경상도 지역, 포백산맥 이하의 경상도 지역, 옛 진안 지역을 어, 병합했다. 그죠? 아이고 펜 터졌다. 잠시만. 안 돼. 그렇지. 진안 지역을 병합했다. 그죠? 그리고 신라가 다시 또 이렇게 역사서에 커다랗게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뇌물 마립간 때예요. 뇌물 마립간 때부터 이사금이란 말을 안 쓰고 이 사람 마립간이란 말을 쓰는데 왕을 부르는 칭호가 좀 바뀌었다는 건 뭔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어, 이 이전까지 신라의 왕족들은 이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하다가 뇌물 마리깐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될 수 있으면 김씨를 중심으로 해서 왕위가 이어지기 시작해요. 뇌물 마리칸이 겁나 중요한 일을 해서 아주 뛰어난 무언가를 해서 주변 귀족들한테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뇌물 마리칸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김씨를 중심으로 세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봅시다. 김씨의 왕위가 세습된다. 그전에는 빨리 이야기하면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해먹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뇌물마리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뇌물마리간 때 한반도의 지도입니다. 자, 그걸 조금, 조금 정리하죠. 지도를. 안 돼. 제주도는 사라지지 마. 안 돼. 에이, 어쩔 수 없다. 화살표를 날리고 싶었는데, 사라져라. 너도 사라져라. 그나마 좀 익숙해진 모양이죠, 쌤이. 처음 쓸 때는, 이거 어떻게 쓰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제법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뿌듯한 날이군요. 자, 신라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주변국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금관과야라는 애들입니다. 우리 가야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죠? 자, 금관가야는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우리 부산 바로 옆에 있는 김해 땅에 있던 애들입니다. 얘들은 철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서 신라로서는 저 지역을 먹어가지고 빨리빨리 우리가 철 갑옷도 있고 무기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신라가 지속적으로 금관가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문제는 금강가야를 이렇게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라와 금강가야 사이에 흐르는 조금 큰 강을 넘어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어디? 낙동강을 넘어야 했다는 거예요. 강을 넘어서 전투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라 애들이 숫자만 밀고 금강가야로 밀고 내려오면 금강가야 사람들은 너희 강 건너왔니? 라고 생각하고 건너오는 적들을 향해서 천천히 모이게 되니까 화살을 막 쏘아요. 그러면 신라 사람들 죽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금강가야는 금강가야대로 열받았던 게 신라 애들이 숫자를 믿고 계속 쳐들어오니까 인구수가 적었던 금강가야는 신라를 격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신라의 또 다른 안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 아, 이 당시에 일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던 이 외라는 애들입니다. 이 외는 일본 지역에 있는 애들인데 얘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보다 산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한 겁니다. 쌀이 모자라. 그러니까 얘들이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약탈을 하는데 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하면 어디? 바로 신라입니다. 선생님, 금강가에는 약탈하지 않아요? 물어보는데 금강가에는 외한테 매우 중요한 걸 판매하는 아주 중요한 상점이었거든요. 금강가에가 외한테 뭘 팔았을까요? 힌트. 아, 변한에 굉장히 많이 났던 것들입니다. 김해와도 관련이 있고요. 영상을 봤다면 알겠지만 바로 뭐 철을 금강가야가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는 금강가야는 때릴 수가 없었겠죠. 왜는 주로 여기 있는 신라를 갖다가 약탈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이 둘 신라와 금강가야, 신라와 왜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금강가야가 왜에게 연락을 합니다. 야, 왜야, 일로 와봐. 왜? 하고 왔겠죠. 왜는 왜 나름대로 신라에 많이 쳐들어갔지만 약탈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쉽지가 않느냐? 신라에 쳐들어가면 뭐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배를 막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땅에 이렇게 딱 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내려서 신라를 막 약탈할 거 아니야. 약탈하면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으로 짱 박힌 다음에 약탈이 실컷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이 배를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를 못 타고 애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먹고 나면 배고파지겠지. 그때 왜군을 격퇴하는 게 신라의 어떤 뭐랄까 전략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입장에서는 배 크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못 내리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입장에서는 신라의 배 때문에 많이 못 내리니까 그때 금강가해가 왜한테 콜을 한 거예요. 야, 왜야? 왜? 하고 왔겠지. 그지? 너희는 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신라 쪽으로 못 가지? 응. 자, 그러면 배를 잔뜩 몰고 와서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금강가해 쪽에 배를 딱 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육지를 이용해서 신라를 치면 신라 애들이 굉장히 곤란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왜는 좋다. 우리 약탈도 많이 할 수 있고 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도망갈 수도 있네. 그러면 좋아. 너희 나라에 배 대고 신라를 약탈하러 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왜가 신라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막 약탈하니까 신라의 왕은 당시까지만 해도 상황을 제대로 몰랐어요. 신라 당시의 왕이 바로 누구냐? 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뇌물마리간입니다. 뇌물마리간은 처음에 왜군 애들이 막 신라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이거 분명히 배 타고 왔다. 배를 부셔라 그랬는데 배가 안 보여. 배가 안 보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네들이 신라 수도인 경주 주변까지 이제 얼쩡얼쩡거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주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 당시에 전쟁을 하려면요, 귀족들한테 군대를 모아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제 모자라는 겁니다. 왜?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얼쩡거리니까. 급한 마음에 뇌물마리간이 이 당시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어떤 국가의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자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도와줘요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였냐? 이 고구려의 당시의 대빵이었던 광개토 대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죠? 뇌물왕이. 그지? 아, 뇌물왕이라고 부르면 헷갈리니까. 그죠? 뇌물마리간이 여기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그죠? 어, 편지 내용 친절하게 교과서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좀 뭐랄까 사극 톤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광개토대왕 즉위 9년에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 지금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과 연못을 부수고 있으니 대왕께 노비가 다름없는 하찮은 제가 엎드려서 분부를 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지금 왜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국경 지역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수도 근처까지 애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노비가 되어도 좋으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매우 급박하게 편지를 써서 올린 겁니다. 광개토대왕은 잠시 고민합니다.
있잖아요. 국가 간의 거래는 공짜가 없어요. 어, 신라가 불쌍은 하지. 근데 도와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야. 고구려에게 이득이 있어야 신라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광개토대왕은 그 당시에 백제를 갖다가 좀 공략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광개토대왕과 백제의 원한 관계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전사하게 된 그 일로부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반드시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백제를 많이 못 살게 구려서 이 한강 이북으로 많이 쳐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근데 백제도 그냥 당하지는 않고 여기에 있는 이 한강 유역의 방어 라인을 집중시켜서 고구려를 갖다가 나름 잘 방어하고 있었어요. 물론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백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고구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요번에 신라를 도와줘서 신라 왕이 고구려 군대를 지나가게끔 하면 고구려 군대는 어떻게 진행하면 된다? 요렇게 돌아서 백제의 뒤를 때리면 되겠구나. 이러면 신라를 도와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죠. 좋아. 앞으로 신라를 고구려의 망셔틀로 만들어서 백제를 뒤로 때리는 통로로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광개토대왕은 내무랑의 SOS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보병과 기병 총 5만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갖다가 신라에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죠?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아주 살벌한 진군을 합니다. 쫙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이 근처에 있는 왜군들을 거의 다 박살을 내고 심지어 금강가야 쪽까지 그대로 통과해서 왜인들을 엉망진창을 만듭니다. 문제는 금강가야예요. 금강가야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밀고 내려올 줄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 이 광개토대왕의 이 진군 덕분에 금강가야가 힘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죠?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그 철갑 기병들이 막 내려와서 왜군들을 막 짓밟고 자기네 군대도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덕분에 가야연맹의 전기 가야연맹 맹주였던 금강가야가 힘이 굉장히 약화돼요. 그죠? 자, 이러고 난 다음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군대 빌리는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그렇죠. 신라의 내물왕이죠. 내물왕은 이걸 이용해서 야, 앞으로는 나의 자식들만 왕위를 이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귀족들, 특히 박씨나 석씨가 그런 게 어딨어. 이번에 박씨나 석씨가 그런 게 어딨어. 이번엔 우리가 왕할 차례야. 라고 반발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어요. 왜? 내물왕이 내 뒤에 누가 있다? 고구려가 있다. 고구려 백으로 난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이제부터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덕으로 그 왜군도 물리치고 덕분에 김씨 왕위도 이제 세습을 하게 된 거죠. 아주 그러면 이 사람은 고구려를 잘 이용했네요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국가 간의 거래는 공짜가 없다고. 그래서 뇌물마리간이 죽고 난 다음에 신라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 공식적으로 고구려의 빵 셔틀이 됐잖아.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런저런 간섭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발버둥을 쳐야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이런저런 업그레이드를 배우려고 노력도 했고, 마침내 지증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사람들은 걔네들 지배자를 왕이라고 부르는구나. 우리도 이걸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왕이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써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좀, 촌스럽지 않고 멋있게 좀 바꿔볼까? 해가지고, 사로에서 이제 신라라는 이름을 씁니다. 신라에는요, 지증왕이 생각하는 놀라운 국가에 대한 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라는 이 8자를 줄인 거예요. 덕업, 일신, 망나, 사방의 줄임말입니다. 덕업, 일신, 망나, 사방 무슨 뜻이냐? 덕업, 좋은 일은 일신, 날마다 새로이 생기고
망라사방, 사방을 뻗어나가는 국가가 되겠다. 이거 줄여서 신라예요. 아주 나라 명칭 그럴듯하지 않아요? 처음에 아무 뜻 없었던 그냥 지명에 불과했던 사로국보다는 이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나라 이름을 정한 거죠. 그죠? 자, 이번 시간 신라 건국과 구성 그리고 지배체제 특징을 봤습니다. 신라가 초반에 발전이 느렸던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그렇죠. 한반도의 동남쪽이라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바람에 중국의 교류가 늦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교류가 늦는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좀 천천히 벌어졌다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신라는 비록 처음에는 힘을 쓰지 못하다가 천천히 나라를 바꾸고 난 다음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기염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었던 이른바 뭐 아니구나. 가야를 해야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가야 이야기를 좀 합시다. 가야를 하고 나서 고구려의 전성기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고생했습니다.